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법학원 간편 스터디 연기 1주차 실무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지훈 평가사고요. 자, 예. 우선 제 소개 먼저 해야겠죠. 예. 예. 오늘 강의 계획서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 이력은 거기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3기 감정평가사고요. 이제 한 11년 차, 12년 차 정도 됐습니다. 제가 보시면 좀 어려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예, 저도 이제 제가 29살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살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40 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10년 이상 평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이야 당연히 이제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 이력을 보시면 조금 이제 다른 선생님이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한국감정원, 지금 한국부동산원인데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공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먼저 입사를 해서 열심히 공기업에서 일을 배우고 지금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법인에 나와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보시면 공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파트너도 일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인천 경인지사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합격을 한 후부터 강의는 계속 했었는데요. 그 공기업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강의를 못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풀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 건 사실은 이제 사실 몇 년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라임 학원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간평 시작했고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 옆에 있는 이제 H로 시작한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강의를 좀 했었고, 제가 강의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저기 서울대학교에 있는 S학원에서도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라던가, 그 다음에 강평이 좀 길다던가, 이제 이런 내용들 드렸을 텐데요. 확실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합격에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를 4년 했었는데, 참, 저도 2년 만에, 1년 만에 붙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왜? 운만 조금 따라줬으면요. 근데, 저는 지속하게 운이 안 따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4년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4년까지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제가 방금 운 얘기 드렸지만, 사실 운보다는 압도적인 실력이 있으면 그냥 바로 붙는 건데, 이게 1년차 때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이제 잘못됐다 보니까, 약간 아니죠. 완전 잘못됐죠. 완전 잘못됐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은 거라 봅니다. 물론 방향이 조금 잘못되거나 공부 방향 자체가 초반에 좀 잘못 설정하거나 공부 습관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운이 따르면 빨리 더 붙어요. 예, 보시면 이제 우리 합격생들 한 200명 정도 됐는데, 거기에 솔직히 한두 명, 3, 4명 정도는 이제 생차 합격생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년차 분들도 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상대로 실험을 하진 않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시행착오를 이제 다 겪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안 겪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시험에 나올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전부 다 알려드리고, 예, 그거를 이제 스터디로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쉽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100분 걸리는데 사기 갔는데 한 20분 남고 이런 문제는 안 들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모자랄 정도의 문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을 하고, 그러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여기 있고 우리 합격생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경쟁이 더 치열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해서는 나 스스로야 100점 풀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점수가 더 잘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되게 미지수가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100점만 풀면 되네.
뭐 그리고 뭐 하루에 공부 뭐 8시간만 순 찍으면 합격할 수 있네. 그거는 그냥 합격생들이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다들 8시간 공부하고 다들 100점씩만 문제 풀면 다 합격하고 그러면 시험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경쟁에 벌써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분들 특히 이제 다 학원분들 상대로 해서요 무조건 이길 수 있게 저는 실력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터디 문제 난이도가 실제 시험 난이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요 여기에 맞춰서 역으로 내드립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의 실력을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내드리진 않아요 제가요. 그래서 오늘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번, 3번 문제야 이제 아주 기본 문제죠. 아주 기본 문제고 근데 1번을 보시면 생각보다 1번이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토지사방법인데요. 그 뭐 책에 있는 거 비슷하게 내고 뭐 기출 문제 비슷하게 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평소에 공부하는 거 테스트하러 온다 이거 아니고요. 연기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1기가 되면 이 정도 실력이 돼야 되고 2기, 3기 되면 솔직히 1, 2년 만에 여기 딱 오긴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억지로 잡아당기면요 그래도 비슷하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공부한 똑같은 연차에 비해서는 아마도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스터디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어떤 회차는 조금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회차는 내가 좀 덜 본 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내년 7월 시험이 목표인 거고 이 스터디 한 번 한 번은 전부 다 우리의 실전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을 다양하게 하면서 내년 시험을 같이 잘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조금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그 가장 아래쪽에 그 수험 상담 및 이제 강의 내용 질문이 있는데요. 수험 상담 뭐 제가 전화로도 해드리고 대면으로도 해드리고요.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공부 질문이 있는데요. 공부 질문은 저기 보시면 오프라인은 이제 제가 뭐 당연히 물어보러 오시면 드리고 그다음에 미리 좀 이제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보시고 이제 좀 상담을 좀 오래 받고 싶다. 뭐 공부 스케줄 같이 잡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패스 초급편을 한 해독 했는데 궁금한 게 지금 100개가 생겼다. 그러면 쫙 모아가지고 같이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하셔가지고 미리 예약하시면 제가 이제 이 스터디가 있잖아요. 스터디 끝난 다음에 시간 맞춰가지고요. 뭐 실무 강편 끝나고 바로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론 강편 끝나고 해드리거나 복교 끝나고 해드리거나 해가지고 좀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낭비 안 하시게 딱딱 끊어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예약을 통해 가지고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외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기 힘드니까요 카페에 있거든요. 카페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도 이 학원에 와서 제가 답변 드린 게 지금 벌써 뭐 몇백 개, 10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카페에 질문 참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안 나오면 거기 답변 다셔가지고 그 질문고 올리셔가지고요. 답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회사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답변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릴 게 제가 언제 해드리냐면 제가 일요일 오후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좀 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궁금한 게 바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는 거 접고 막 뭐 글 올리고 그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일주일 정도 좀 이제 궁금한 거 정리하신 다음에 토요일 밤 되니까 일요일 아침 되니까 이거 진짜 물어봐야겠다 그런 거 쫙 모아서 한꺼번에 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일요일 오전까지 올라온 것들은요 일요일 오후에 싹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장 뒷장 보시면 강의 진도표 있거든요. 여기 맞춰서 가급적 내드릴 텐데요. 조금 위아래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은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점 내드리고요. 70분 푸십니다. 10분 더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2번 문제랑 3번 문제는 정말로 진짜 기본 문제 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연기 처음 들어왔는데 갑자기 세 문제를 뭐 확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 문제, 3번 문제는 뭐 평소에 보시던 책이라던가 아니면 기출 문제 보시던 거 보시면 좀 익숙하신 부분들일 겁니다. 제가 1번 문제만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는 2번이나 3번 문제를 봤는데 조금 익숙하잖아요. 그럼 빨리 푸시고요. 빨리 푸시고 남은 시간 전부를 1번 푸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근데 2번도 3번 잘 모르겠다 하시면 1번만 푸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한 문제는 제대로 준비한 문제 사실 1번이거든요. 예, 그래서 1번에서 그리고 참 말이 많으시는데 예, 그 4번 문제 10점짜리와 1번 문제 4점짜리의 난이도는요 10점이고 40점이니까 4배가 아니에요. 예, 예, 이게 4승입니다. 예, 16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40점짜리를 머리에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답안지 만드는 것과 10점짜리를 머리에 담고 답 만드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당장에 이제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2, 3, 4번이 좀 쉬우니까 2, 3, 4 먼저 풀고 1번은 대충 풀다가 그냥 버리세요. 그럼 점수는 당장 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안 올라갑니다. 1번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 1번 문제를 뭐 50분 혹은 45분, 40분 안에 시간 내 풀 수 있는 분들은요, 2번, 3번, 4번은 그냥 자동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뭐 3번 문제 20점짜리 20분 만에 푸는 실력인 분들이 1분을 40분 만에 풀 수 있느냐, 50분 만에 풀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장담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고 그 내년 이제 뭐 1년차 혹은 2년차 시험 들어가신 분들은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2기까지는 1번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번 문제 버리시면 안 돼요. 내년 가서 이제 3기, 4기 되면 이제 우리가 전략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보시면 4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풀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이 필요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를 먼저 푸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당락이 진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를 먼저 풀지에 대한 그 바라보는 뭐랄까 그 시각이라던가 그런 것도요 실력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뭐 그냥 대강 보니까 뭐 4번이 쉬운 것 같으니까 대강 보니까 1번이 쉬운 것 같으니까 들어갔다가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내년 2기까지는요, 우리들의 기본 실력을 키워나갈 겁니다. 기본 실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내년 3기와 4기 때부터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시험 전략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내년 3기, 4기 때부터는 이제 이번 회차 문제는 풀이 순서가 1, 3, 2, 4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렇게도 하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마음을 급히 하지 마시고 1번 문제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해가지고요. 열심히 푸셔가지고 기본 실력을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안내 말씀. 예. 요 책은 다 가져오셔야 돼요. 요 책. 제가 뭐 다른 책 도쿠메라 말씀도 안 드립니다. 핸드북은 가져오셔야 됩니다. 요거 왜냐면 특히나 연기 때는 이제 문제량이 작고 지금 강평이 길거든요. 제가 이 책의 몇 쪽에 어디 나와 있는 거를 오늘 냈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문제를 쭉 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핸드북에다가 정리하시는 거예요. 교복이 서브잖아요, 서브. 제 책 요만큼 두꺼운 거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해요? 예, 요약 정리된 게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브 따로 만들지 마시고요. 서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3년 차 이상이신 분들만 만드세요. 예, 1, 2년 차 분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신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하나하나를 그때 볼 때 집대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토지니까 토지 완벽하게 정리. 그래가지고 뭐 토지 문제만 뭐 시중에 있는 문제 싹 다 긁어 와가지고 싹 푼 다음 스터디 오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요. 죄송하지만 정리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복합부동산 한 방식 해가지고 뭐 트리가 쭉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라는 것들이 실제 현업의 자료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규정 뭐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내더라도요 자료 순서만 바꿔도 못 풀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경험이 아직 쌓이기 전에 스스로 집대성 하시고 서브노트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총정리하시고 되게 시간 낭비거든요. 지금은 집어넣을 때입니다. 집어넣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100점, 100분, 100점 하루 뭐 말씀드렸는데 예, 100점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150에서 200점 푸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단연차들 이길 수가 있어요. 예, 말씀드립니다. 자, 여튼 중요한 건 이제 이 책으로 서브 노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정리하십시오. 여기에다 정리하시고 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오답 노트 만들지 마십시오. 오답 노트요. 예.
지금 오답노트 만드시면 사실 오답 좀 많잖아요. 그것도 정리하는 것만 또 몇 시간이야. 다시 다른 문제를 풀고 또 다른 문제를 풀어가지고 나의 그 기본 이 몸집을 키워야 될 시기에 한 번 푼 거를 가지고 오답노트 만들고 예, 이건 되게 시간 낭비거든요. 그리고 지금 틀린 오답들이 내년도 아니죠. 뭐 한두 달만 지나도요 전혀 틀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돼버려요. 우리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사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 나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 만들지 마시고 오답노트를 만드는 시기는 내년 5월 달부터입니다. 예, 역시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부터 오답노트 만들어 가지고요. 이건 정말 시험장에서 안 틀려야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예, 다 시행착오, 예, 시행착오, 저의 시행착오도 있고, 제가 10년간 강의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났을 거 같잖아요. 그런 분들의 시행착오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답노트도 만들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예, 편하게 문제 푸시고, 강좌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복기만 꼼꼼하게 해주세요. 복기하실 때는 내가 오늘 문제를 전혀 못 건드렸다 하시면요. 못 건드리셨으면 새로 풀어보십시오. 예, 답안 전문 보고 새로 풀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의 접근은 했는데 사소한 실수가 많았다. 그러면 실수한 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하시고요. 자, 역시 또 이거 푸신 다음에 한 번 더 풀어봐야지 하면서 쌓아놓으신 분 계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풀고 바로 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린다는 의미 자체는 내가 이거 자체를 오늘 내일, 그러니까 지금 내일 일요일이죠. 일요일까지 내가 전부 다 소화됐다는 의미거든요. 소화 다 시키시고요. 다음에 풀면 못 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음에 풀 수 있어요. 스스로 믿으시고요.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버리실 때 답안지는 놔두세요. 답안지 놔두시고. 문제만 버리세요, 문제만. 예. 왜냐하면 또, 여러 번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학원에서 요거 챙겨드린다 그랬잖아요. 새 거를 챙겨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풀었던, 자국이 남아있던 거는 이제 답이랑 다 보이니까 버리시고요. 새 걸로 풀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안지만 남겨두시고, 예, 이 문제지는 버리시고 요것만 쌓아두셨다가 어차피 0기, 1기, 2기, 3기, 4기 문제 최소한 여러분들 3번씩은 풀고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권 정도는 저희 학원에서 그냥 이제 제공해드리니까 예, 그렇게 보시고 푼 거는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쌓아놓는다고 그걸 나중에 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요. 예.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오리엔테이션 길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예, 오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이제 토지평가 사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물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참 잘 읽어야 되죠. 자, 문제 1 해서 나오는데요. 첫 줄 보시면, 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길 주차니까 뭐 당연히 토지겠죠. 예, 그런데, 이거 잘못 읽으시고 자료에서 건물 관련된 자료 딱 나오면요. 우리 복합부동산 3방식 되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합부동산 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자,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첫 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토지라는 것이고요. 보시고 거기에 바로 이제 형광펜 칠하시거나 박스 쳐놓으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다음 이어서 자, 물음 1과 물음 2 보겠습니다. 자, 물음 1.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본 감정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 사항이 물어보는 거죠. 기본적 사항이요. 예, 기본적 사항. 우리 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몇 쪽을 펴시냐면요. 뭐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면 되니까요. 자, 13쪽에 있습니다. 13쪽. 감정평가 절차에 기초 대자자 판결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잖아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감식 구조 1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물음 1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야 되는 것이고, 예, 감칙에 가면 기본적 사항 확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자, 감정평가 절차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고, 자, 감칙에 근거하고 있죠. 예, 구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가 보면, 자, 의, 대, 모, 시, 조, 기, 전, 수. 뭐 조기, 자수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예,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의뢰인. 뭐 답안지 보셔도 돼요. 예, 답안지. 이제 의뢰인. 두 번째가 대상 물건. 세 번째가 감정평가 목적. 네 번째가 기준 시점. 다섯 번째가 감정평가 조건. 그 다음에 기준 가치, 전문가의 자문 등, 그리고 이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기본적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 이 감칙에 있어가지고 요 조문에 있어서 요 내용을 이제 공부를 안 하셨으면 답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이론이랑 법 기호는 다 오픈북 하시잖아요. 뭐 실무도 오픈북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감칙 써놓은 거예요, 이거요. 이게 1기, 2기 되면요, 이런 말 안 써드립니다. 그냥 기본적 사항 확정하시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감정평가사니까 감식에 근거 써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기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내용 준비가 많이 안 돼 계시니까요. 살짝 이제 법 좀 보시고 책 보시고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찾을 수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거를 하라는 거구나 혹시라도 캐치하셨으면 그렇게 보시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기본적 사항을 이제 확정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절차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아직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요. 예, 저는 연기라 그래가지고 뭐 시험에 안 나올 거는 또 안 내드리거든요. 예, 연기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잘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의뢰인 찾아볼게요. 자, 의뢰인. 자, 그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에 그 의뢰서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자, 중간에 뭐 성명해서 KC 나와 있죠. 예, 그래서 KC가 이제 의뢰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물건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예, 두 번째.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목적. 역시 의뢰서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려고 하는데 참고용으로 평가받고 싶다. 뭐 시가참고 뭐 이런 표현과 같은 거거든요. 예, 일반 거래 시가참고. 그래서 그냥 일반 평가하는 겁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준 시점 내용인데요. 자, 기준 시점 날짜가 저기 의뢰 날짜인 7월 7일도 있고, 이 페이지 가시면요. 예. 감정평가사 언제까지 좀 해주세요라는 이제 교부 요구일이 있습니다.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은 올해 시험의 기준 시점 날짜였죠. 예, 그리고 옆에 출장 희망일 보겠습니다. 보시면 24년 7월 13일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은 내년에 예상되는 우리의 날짜죠. 예, 요게 내년 7월 달에 이제 두 번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7월 13일이나 아니면 여기서 7 빼가지고 7월 6일. 예, 2개 정도를 준비하셔야 되겠고, 공고가 확정되면 이제 기준점이 거의 정해질 거니까 거기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월 13일인데 요거 말고 이제 날짜가 주어진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 뭔가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기준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식 구조 2항인데 여기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원칙은 가격 조사 완료일이라고 알고 있죠. 예, 그렇죠? 제 핸드북에 지금 같은 페이지에 역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뭐 시점 미리 정한 경우에는 가격 조사 가능하면 가능하다라는 예외도 있죠. 제가 뭐 첫 주인데 예외를 내겠습니까? 원칙을 냈겠죠. 그래서 자, 우리 쭉 넘어가서 자료 12번 가보시면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출장 희망일에 가격 조사를 완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현장 조사 완료일, 다른 땡땡 완료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가격을 조사한 완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적인 표현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현업에서야 이제 실제로 수장 갔다 온 날 현장조사 완료일을 보통 가격조사 완료일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실제로 현장조사 완료일과 가격조사 완료일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냈는데요. 이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일반 평가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트릭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훨씬 더 이제 좀 까다로운 트릭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가격 조사 완료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내용이었다. 그래서 출장 희망이었고요. 예, 24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됐고요. 좀 중요했죠. 예. 제가 별표 쳐드린 거는 논점이거든요. 논점이에요. 변별력이 생기는 정답을 맞추고 틀리는 게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점수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날짜가 지금 3개 나와 있었잖아요. 3개 중에 어떤 날짜 할 거냐 고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조사 완료일 고르는 거 논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가치 아무 말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감칙 5조 1항에 의해서 시장가치 원칙이죠. 네, 시장가치 외가치란 말이 없으면 시장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전문가의 자문 등 역시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장가치 조건 없음, 자문도 없음. 네. 수수료 얘기는 조금 민감하죠. 예. 아직 공부하는 와중인데 이 평가하면 얼마 벌지 미리 예측하는 건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는 이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답을 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컨설팅 같은 문제에서 아니면 투자 분석 같은 문제에서요, 감정평가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캐시플로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수수료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 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 나오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가장 중요한 대상 물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상 물건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거입니다. 자, 우리 핸드북 기준으로 보시면요, 특수토지 파트에 28페이지거든요. 핸드북 28페이지인데요. 특수토지 파트의 11번째고요. 예,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한 토지 해가지고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준 특수토지 파트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토지가 일반적인 규모의 크기를 한다 그러면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자, 오늘 대상 토지는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의 토지에 비해서 아주 큰 토지입니다. 아주 큰 토지예요. 자, 이렇게 규모가 커버리면 우리는 일반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 거래될 때 덩치가 되게 크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단가가 내려간다라는 건 이제 대강 알고는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한 대상인 토지는 규모가 크면 가격이 역시 같이 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가격이 영향이 없는 거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가격에 영향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규모가 아주 큰 광평수 토지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감가 요인이 있어요. 규모가 크니까, 아니 이 동네에서 전부 다 뭐 500제곱미터씩 쭉 쓰고 있는데, 길 따라 가지고요, 나 혼자 15,000제곱미터예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 500제곱미터짜리 단가와 15,000짜리 단가 중에서 15,000짜리 단가가 원래 더 일반적으로 더 크면 전부 다 15,000원짜리로 합병해서 쓰려고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500제곱미터짜리로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합리적 경제인이기 때문에요. 이 길 가다가 쭉 보시면 그냥 법적인 규제 때문에 저런 건가 싶은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 이런 규모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가 요인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 이렇게 크잖아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뭐 음식을 먹고, 예, 커피를 마시고, 예, 그런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매장의 규모가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도로 거의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는 뭐냐고요? 이 뒤에는 후면지죠. 여기는 상업지인데 뒤에는 주거지대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완전히 또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고객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용 상황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갭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거 이 토지 어떡하죠? 이 부분 어떡하죠? 요렇게 맹지인데, 그렇죠? 도로 내야 되는 거예요. 도로. 예. 자, 도로를 만들고 뭘 경계를 하고 하면서요, 분할하고 측량하고 도로 만드는 비용 때문에 토지 면적이 빠지고 추가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광평수 토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는 감가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감보율, 분할 비용에 따른 감가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이에요. 증가 요인.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감가되는 게 일반적으로 보는 건데, 오늘 제가 내드린 이 땅이 어디냐면요, 은평에 있는 이마트예요. 예, 은평 이마트요. 아니, 이마트잖아요. 롯데백화점, 무슨 백화점 뭐 해가지고 보면, 그쵸, 쪼개서 쓰는 게 더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이마트가 왜 이렇게 크게 지어요? 이렇게요.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대형 쇼핑몰이라던가 대형 할인마트라던가 백화점이라던가 뭐 이런 큰 호텔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요, 사실 이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흡입력이 더 강해집니다. 수익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이제 대규모 토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이런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는요, 예, 추가적인 가치 증가 요인이 발생합니다. 이마트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옆에는 짜잘한 토지 뭐 100개 합쳤다 그래가지고 이마트 수익만큼 나오겠어요?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후자가 요즘에는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는요, 우리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슷한 규모의 표준지를 기준하는데 비슷한 게 없으면 불리한 정도를 개별 요인으로 고려해라라고 해가지고요, 마이너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만. 근데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요, 개정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가 요인 부분도 지금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기준에는 지금 규정 자체는요, 불리한 정도를 고려한다는 표현밖에 없는데, 해설서에 들어가게 되면요, 증가, 감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실무 기준 자체도 증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거니까 조금 초점 자체가 광변수로 나오면 두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생각하시고 후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가시면, 네, 이 페이지 가시면, 자, 대상 토지의 면적이 15,00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로 가시면, 예, 첫 번째, 위치 및 부근의 상황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표준적인 토지 규모가 500에서 100제곱미터, 500에서 1000제곱미터다. 은평로 노변은요. 후면은 500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요 글과 함께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 네, 그림 가져를 함께 드렸죠. 이 그림을 제가 쓸데없이 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네, 예, 그렇죠? 사실 글만 들어도 되긴 되는데 그림을 드리면 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드린 거거든요. 딱 보면 정말 큰 토지죠. 그러면 이제 이 큰 면적이 큰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위에도 보시면 500, 1000이 일반적인데 15,000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도시 중요한 부분이었죠. 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초점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감정평가 사방식을 운영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중에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물음 2번입니다. 자, 토지 사방법. 자, 감칙, 감정평가법 3조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감칙 가면 이제 14조 1항부터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는 당연히 공시지가 기준법. 아무 말이 없으면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우리 오늘 거래 사례 썼잖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세 번째 가면 우리가 보면 조성 사례가 주어져 있었죠. 조성원가법. 네 번째가 좀 어려운데, 예. 분양 수익 평가에서 개발비 평가를 차감을 해가지고 구하는 개발법까지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자료 보겠습니다. 자, 토지 사방법 하면 그냥 딱 이게 머리에 떠올라야 되고요. 요즘은 잔여법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잔여법은 일단은 약간 버리고 사방법 하면 이 네 개구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이 네 개라고 봤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지만, 예, 이거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거의 여기가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리고 뭔가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냥 문제를 보시고 그런가 보다, 표준지 있으니까 공시지가 하고 뭐 하고, 그건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문제를 바라봤을 때 딱 초점이 되는 게 뭐에서 득점이 갈릴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게 된다는 것이고, 자, 자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자료를 한번 배분을 해볼게요. 원래 우리 실무는 그거잖아요. 또 가격 자료 빨리 배분하는 게 이제 실력인 거니까. 자, 자료 3번까지는 이제 4번까지는 대상 물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료 5번 실거래 가격 자료. 이 거래 사례잖아요. 1번, 2번. 거래 사례 비교법. 네. 혹은 이 자리에 쭉 가다 보면 맨 뒷자리에 그 밖의 요인 보정 자료로도 올 수가 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자료 6번 조성 사례 자료. 이거는 여지없이 여기죠. 조성원가법이죠. 됐고요. 자료 7번 개발 계획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 안에서 보면 건축비 같은 개발 비용에 관련된 자료가 있고요. 넘겨서 자료 8번 분양가 자료도 있습니다. 그냥 분양 수입을 구하고 개발 비용을 차감하는 개발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료 9번 비교 표현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자료 10번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자료. 예, 쉽게 나왔네요. 그러면요. 쉽게 나왔네요. 자, 지금 공시가 기준법. 요 절차대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과정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정해줬네요. 요 자료 가지고. 그러면 앞에 봤었던 거래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자리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자료가 뭐 요인 비교 자료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끝이 나죠. 자, 공시가 기준법부터 하겠습니다. 자, 자료 9번 먼저 볼게요. 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로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렇게 비교 표준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출제자가 여러분들께 표준지를 선정해 드린 거예요. 아무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뭐 표준지에 적부 해가지고 목차 잡으시면 계신데 그 시간 낭비예요. 시간 아끼시라고.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편하게 가라고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에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비교 표현지라는 말이 주어지면서 딱 한 개 돼 있거든요. 출제 선정해 준 겁니다. 그럼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해결됐고요. 시점 수정은 뒤에 있는 지가 변동을 쓰시면 되죠. 네. 기준 시점 조심하시고. 자, 지역 요인 비교 보니까 뭐 인근 지역이고, 오늘 인근 지역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넘어가서. 자료 12번에 2번입니다. 자, 8페이지 가시면, 자, 은평구, 비동, 일반 상업 지역은 인근 지역이다. 자, 앞으로 이런 표현 만나시면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평구가 아니면 인근 지역 아니다. 비동 아니면 인근 지역 아니다. 일반 상업 지역 아니면 인근 지역 아닌 거예요. 자, 됐죠? 은평구, 비동, 일반 상업 지역만 대상 토지와 지역요인 비교를 할 필요 없는 인근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료 9번에 갔을 때 여기 보면 비동에 일반 상업 돼 있잖아요. 그럼 같은 인근 지역이니까 1 들어가는 거죠. 1 들어가는 거죠. 인근 지역. 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쭉 가서, 자, 개발법 자료는 어차피 대상 토지 거니까 지역요인 비교가 필요 없잖아요. 넘어가는 거고. 자, 조성 사례 보시면 은평구 비동 돼 있고 일반 상업 지역 돼 있죠. 인근 지역 자료죠. 역시 조성 사례를 가지고 조성 완료 시점에 가액을 만든 다음에 대상의 적상 가액으로 오게 될 때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지역요인 비교가 필요 없다. 자, 자료 5번 가면, 자, 거래 사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1번은 은평구 B동 돼 있죠? 일반 상업 지역 돼 있죠? 근데 2번은 A동 돼 있어요. A동. 자, 거래 사례 2번도 뭔가 글이 많아가지고 써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아니라 이제 인근 지역이 아니라 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미리 써볼까요? 여기도 이제 뭐 거래 사례 선정을 하는데, 예. 1번 선정하고요. 2번은 이제 선정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자, 마저 가보겠습니다. 자, 개별 요인인데요. 자, 오늘 개별 요인은 비교해야 될 내용은요, 도로랑 형상밖에 없습니다. 자, 7페이지 가면 자료 11번은 3번 토지 가격 비준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도로 조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넘기시면 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실 때 도로 형상은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요. 도로 형상도 답안지에 써놓은 거예요. 광평수만 써놓은 게 아니라 도로 형상도 같이 써놨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인 것도 써놨고요. 은평구 비동에 위치한 것도 써놨습니다. 다 지금 쓰잖아요. 쓰는 것만 미리 적는 거예요. 쓰는 것만. 그러니까 기본적 사항 확장 말고 그냥 뭐 대상 물건을 확장하시라 미리 전제로 이제 뭘 확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항상 생각할 게 뒤에 활용될 것만 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들을, 오늘 문제는 은평구 비동이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쓰는 거니까 답안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푸시고 강평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주소지는 기본으로 쓰나 보다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문제는 다 그냥 같은 동네 거 나와가지고 쓸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걸로 죽 쓰고 있단 말이죠.
은평구 비동 쓰는 것만 해도 10초가 걸려요,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자, 그래서 필요한 것만 쓰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개별 요인 비교에 필요한 도로 형상도 미리 확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3페이지 가시면, 자, 중간에 보니까 방가로 3번 부정형 돼 있네요. 부정형 돼 있죠. 3페이지입니다. 문제. 자, 그리고 방가로 4번 가니까 남측으로 25m, 북동측으로 폭 8m 돼 있는데요. 그러면 광대 소각이죠. 그렇죠? 예. 광대 소각 부정형. 예, 두 개만 확정하시면 되고 평지는 쓸 필요 없죠. 평지는 뒤에 비교 안 하니까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꾸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비교하시면 되고. 자, 그 밖에는 보죠. 대상 기준하는 1방식, 표준지 기준하는 2방식 고를 텐데, 오늘은 2방식. 원래라면 1방식 내드렸을 텐데, 1방식 낸다고 뭐라 하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은 2방식을 거의 이제 80% 정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요즘은 대세가 이제 2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평가할 때 2방식밖에 안 써요. 안 쓰는데, 저기 이제 우리 그 업계에 이제 출제비만 자주 들어가시는 이제 우리 보상의 최고 달인 분께서, 최고 권위자 분께서 그래도 그 밖의 보정은 1방식이 원칙이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분이 들어가서 1방식 내면 여러분들 2방식만 연습하시다가 틀릴 것 같아가지고요. 제 패스 문제집에도 보면 1방식, 2방식 다 있고, 제가 이제 스터디 문제 낼 때도 1방식, 2방식 다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1방식 내더라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7페이지 가보시면 자료 10번에 2방식으로 가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어디냐? 6번이죠. 자료 10번에 6번. 비교 표준지와 감정평가 사례 토지의 개별용 비교 평점이에요. 대상 토지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요. 그렇다고 뭐 평가 사례가 지금 그쵸? 뭐랑 하기도 좀 애매하고, 광대 소각 부정형이 있으니까 비교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여튼 간에 아래 보면 비교 표준지와 감정평가 사례 토지 해서 개별용 비교 평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가지고, 그냥 2방식 썼나 보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식을 구성을 할 때 아래쪽은 기준 시점의 표준지 가액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첫 주차니까 좀 적어 드릴게요. 표준지에다가 시점 수정만 하면 끝나죠. 위에는 지금 평가 사례니까 평가 사례에다가 시점 수정하시고, 지역 요인 비교하시고, 개별 요인 비교하시고, 이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전부 표준지와 평가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죠. 대상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요인은 어차피 1이고 개별 요인은 지금 95와 100 주어져 있습니다. 시점 수정만 잘 하시면 되죠. 네.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 끝났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료 5번 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 가시면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거예요. 자, 1번이 선정이 되었는데, 자, 논점은 밑에 보시면 철거비의 처리와 그리고 사정보정이죠. 자, 철거비는 보시면 예상 철거비 나와 있고 실제 철거비 나와 있고요. 폐재가치 나와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결정될 때에 예상되는 철거비를 깎아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거비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더해주는 거고, 원래 매도인이 철거하고 이제 넘겨야 되는 건데, 철거 안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야 너가 철거해, 대신에 철거비만큼 거래금을 깎아줄게.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거죠. 시장가치 수준 만들려면요. 시장가치에서 철거비만큼 깎아줬으니까 다시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더해줄 때 실제 철거비를 할 거냐, 예상 철거비를 할 거냐, 거래 금액이 결정될 때에 예상 금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 깎아준 거니까요. 그래서 예상 철거비를 더해주는 건데, 폐재 가치도 존재 안 해요. 철거하다 보면 이제, 그쵸? 고철 같은 거, 재활용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익 발생하니까
순철거비만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만 원 빼기 6만 원을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면적은 건물 면적 1000제곱미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친족간 거래로서 시장가치 대비 20% 낮게 거래됐다. 그러면 다시 20%를 올려줘야 되는데, 자, 올려주실 때, 자, 지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자, 철거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보정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예, 20% 했다 그래서 1.2 하시면 안 되죠. 시장가치 수준에서 20% 깎아준 거니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것만 주어져 있고 요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넘기면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거에다가 0.8분의 1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상 철거비였고, 자, 순서 사정 보정 먼저 해야 되죠. 자, 철거비가 있고 저기 이제 20% 깎아준 게 있는데, 철거비를 만약에 먼저 고려하고 0.8을 이제 곱하게 되면 철거비에도 사정이 개입되어서 20% 깎아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겠어요? 철거비는 시장가치 수준으로 그냥 깎아줬겠죠. 예. 나머지 금액만 20% 깎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장가치 수준으로 깎아준 철거비를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 외우잖아요. 금사철배 이렇게 외우잖아요. 예, 그게 이제 피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논점이 없어요. 예, 하시면 되고, 비교하시면 되고, 그렇죠? 네.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거는 되게 비슷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뭐가 다르죠?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다른 거예요. 물론 사례 선정 기준도 좀 다르긴 하거든요. 다르긴 하지만 오늘 그 논점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항상 사정 보정에서 뭘 물어보는 게 논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맞추는 것보다 사례 선정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사정 보정은 항상 이제 논점이 된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조성원가법 가겠습니다. 자, 자료 6번 그리고 이제 자료 6번의 내용이고요. 조성원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 완료 시점, 토지 가치를 만들고 이걸 이제 기준 시점에 대상 토지에 적산가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이제 토지 매입비 더하고 조성 공사비 더하고 이제 요런 이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료 6번에 5페이지 가셔가지고 토지 매입비 나와 있고요. 자, 오늘 토지 매입비의 역시 특징은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항상 논점이 있어요. 산식만 연습하는 거면 이 스터디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논점이 있고 그 논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추냐 틀리냐 그걸 항상 이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매입한 거잖아요. 거래한 거거든요.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에 있어가지고 사정 보정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거래 사례인 거예요. 근데 소지를 거래했던 것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역시 매수인 부담 철거비가 있어요. 철거비 더해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조성공사비, 수급인 이윤. 네. 공사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조성 완료 시점까지 이제 투하자본 수익률로 시점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면적. 소지 면적 적용해야죠. 자, 소지를 살 때 개발이 된 상태의 땅을 산 게 아니잖아요. 개발을 하다 보면 토지 면적이 작아지죠. 그래서 밑에 간보율 20%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지 매입비가 지금 단가이기 때문에 총액을 만들 때 필요한 거는 조성 전 소지 면적입니다. 근데 주어진 면적은 4페이지 가보시면 조성 후 현재 토지 면적밖에 없어요. 그러면 간보율 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조성 전 면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800 나누기 0.8 하시면 1000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걸 두 개 더해가지고 이제 요 금액을 만들고 시점 수정, 뭐 지역 개별요인 비교하시면 요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개발법. 분양 수입 평가에서 개발 비용 평가를 차감해서 구한 내용 되겠습니다. 개발법 자체는 산식에 대한 구현이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계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 거의 더 논점이 되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된다는 건 거의 대부분이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면적 등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개발 계획해서 면적이 쭉 층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분양 면적 합계는 이제 분양 수입에 적용하는 거고, 바닥 면적 중에서 예, 지상과 지하 구분해 가지고 건축비에다가 적용하게 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 논점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는 예, 토지 면적에다가 건폐율 용적률을 가지고 예, 면적을 만들게도 이제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건축비는 개발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넘겨서 자료 8번에 분양 가격 자료는 분양 수입 만드는 것이고, 분양 수입 만드는 내용에 대한 지침은 제가 밑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시점 수정만 이제 7페이지 가시면 대형 상가 가격 변동률 요것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쓰셔가지고 세계 평균에서 분양 단가 구하시고 분양 면적에 예,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투하자본 수익률이 뭐냐가 이제 살짝 논점이 되는 건데요. 투하자본 수익률의 성격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업자 이유는 개발 비용 확대. 고려하지 않는다. 사실 대출 이자, 금융 이자도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예, 개발 비용에. 자, 조금 내용이 어려우시면 역시 여기 핸드북에 보시면요, 개발법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예,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고 내용도 있는 부분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쭉 산식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할인율 해가지고 할인율이 투하자본 수익률 쓰는데 이 투하자본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금융 이자율에다가 예, 개발 사업의 위험률을 가산을 하고 거기다가 개발업자의 이윤까지 반영을 해서 투하자본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개발 비용의 이 이자 그리고 이제 개발업자 이윤에 대해서 별도로 반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개발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이론이죠. 자, 그래서 우리 6페이지 가시면 문제 6페이지 가시면요. 자, 방가로 4번 있고 여기서 뭐 개발업자 이윤이 15%다, 수급인 이윤은 10%다 나와 있는데 개발업자 이윤은 15%는 반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수급인 이윤은 당연히 반영해야죠. 공사를 발주를 해서 도급 방식이잖아요.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사가 별도로 존재하잖아요. 그 시공사분들이 공사하면서 자기네 이윤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건축주, 시행사, 뭐 개발업자인 본인, 우리의 이유는 투하자본 수익률의 성격 때문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논점이었습니다. 사방법을 하는데 논점이 되는 것들이 하나씩 있죠. 항상 저는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곱하기 몇 개 하고 끝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항상 문제를 보시면서 이 방법에 있어가지고 뭐가 득점 포인트가 될지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그것을 답안지로 잘 표현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 답안지 보시면 목차화 시킨 것도 있고 주석 달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가장 최적의 형태로 답안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방법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 잠깐 잊었지만 요 내용이 기억나야 되는 거죠. 요 내용. 숫자 구해보니까 이거 비슷하게 나오고 이것만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3개가 똑같고 1개가 다르니까 이게 주인공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면적 작은 거 썼네요. 그렇죠?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 여기도 개별 요인 비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규모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쌀 수밖에 없다. 이게 반대로 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인 강평수라는 부분을 반영을 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개발법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음 2번의 내용 자체가 적절한 검토 또는 조정 과정 거쳐라는 것이 감칙 12조 2항에 의한 합리성 검토 그리고 시상가액 조정, 사망에 의한 시상가액 조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적절한 검토 조정이 합리성 검토, 시상가액 조정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합리성 검토, 시상가액 조정은 이제 그 우리 문제 마지막 문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목특자시 해가지고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12번에 4번 자, 감독평가 목적, 자산물권의 특성,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 시장 상황 중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 결정할 것이라고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실무 기준 내용 그대로죠. 일기 때는 이런 표현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보면 일단 대상 물건의 특성 자체가 광평수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반영한 게 이거다. 1번이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쓴다 그러면 일반 거래 목적이었잖아요. 일반 거래 목적인데 지금 대상 토지의 개발 계획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거 사가지고 개발할 거다. 그러면 일반 거래 개발법에 의해서 도출된 금액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는 거잖아요. 땅을 파는 사람이 바보는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일반 거래 목적까지 반영한다 보면 개발법에 의한 가액이 가장 적정하지 않나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 솔직히 틀린 것 같으니까 빵 프로, 얘만 100% 이렇게 드렸어요. 올해 시험 문제 보시면 뭐 4대 4대 2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도 하셔도 되긴 됐는데요. 사실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 문제는 가중치를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준다거나 뭐 일정 이상 준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결론인 거잖아요. 내가 맞다 생각하는 거에 가중치를 많이 줘야 되고 조금 찜찜하면 10%, 70% 할까요? 2, 3, 그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절반이 안 넘어가니까. 최소한 오늘 문제는 개발법에 의한 시장가액에 대한 가중치가 60%, 70% 이상은 되어야 제대로 된 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극단적으로 100%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강평이 끝났습니다. 자, 거의 이럴 거예요, 항상. 1번 문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 설명드리고요. 꼼꼼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하고 2번, 3번은 간단하게 답안지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를 공부한 이유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거래 사례의 거래 금액을 이제 시장 가치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 필요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금융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경우가 많잖아요.
MC PVF, 뭐 SFF 정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습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보시면 거래대금이 2억 원인데 계약 체결일에 3분의 1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다. 그러면 3분의 1과 3분의 1을 구분한 다음에 3분의 2 부분은 3개월치 현가해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전세금 1억이랑 매도자 부담분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인수한다. 그러면 전세금 플러스 양도소득세를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도 있네요. 나머지 잔액은 조건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전세금과 양도소득세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자니까 더하는 거죠. 됐으니까 매도자 부담이고 매도자가 부담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더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 똑같이 철거비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철거비를 더해주고 매수자가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폐재 가치는 더해주는 거에서 빼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전세금 1억 원이 있고 은행 대출금 2억 원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에 대해서 금융보정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2억인데 대출금리가 10%, 대출기간 8년,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면 MC로 뿌려줄 때 8년 그리고 10%로 뿌려주시고 PVF로 당겨올 때 8년 적용하시고 그리고 12% 시장이자율 적용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현금 1억이 있고요. 대출 잔액 2억 원입니다. 대출 부분만 다르네요. 4번이랑 똑같이 연간 10%고 5년간인데요. 이거는 매월입니다. 매월이니까 5년을 하지 마시고 60개월로 적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MC 60개월 뿌리시고 PVF 60개월 당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7회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7회요, 7회. 예. 엄청 옛날이죠. 예. 근데,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본 강의할 때 기초인문 시간에는 항상 드리는 파트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입니다. 땅 면적 얘기하는 건데 땅 면적 중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 뭐냐? 그게 대지 면적이잖아요. 자, 자료 2번 가시면 지금 가로 17, 세로 20해서 땅 면적 전체 340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에 있는 3m를 뺄 거냐 안 뺄 거냐가 논점인 거죠. 자, 미관지구 내 건축 후퇴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빼죠. 이건 안 빼죠. 건축선이 두 개잖아요. 건축 지정선과 건축 한계선이 있잖아요. 건축 지정선, 미관지구. 이거는 대지 면적에서 안 빠지죠. 근데 건축 한계선이라고 해서 도로가 2m예요. 2m 도로에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못 지어요. 그래서 3m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m씩 자동으로 건축 한계선이 지정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도로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건축 도로폭 확보를 위한 건축 한계선이었으면 빠지는 건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단순히 미관을 위해서 건물 앞에 짓지 말고 건물 뒤쪽에 지으시라. 그래서 우리 길 가다 보면 건물이 착 인도에 맞춰가지고 보통은 같은 선상으로 쭉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자, 미관지구 건축 지정선 때문입니다. 대지 면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40제곱미터 전체가 대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위에서 봤을 때, 예, 건물을 위에서 봤을 때요, 외곽선을 쭉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160.5제곱미터가 되겠네요. 11쪽 보시면 정면도 측면도 있잖아요. 2, 3, 4층이 위에서 봤을 때 가장 외곽선이 되겠죠. 그래서 160.5제곱미터.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건데, 예, 옥탑 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지 않아요. 건폐율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됐죠? 자, 아까 했고. 자, 용적률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이에요.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요, 단순히 말씀드려서 전체 연면적에서 지하층 빼면 됩니다. 빠지는 면적이 몇 개 더 있는데요. 그건 너무 지엽적이라서, 예, 그건 지하층만 보통 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끝났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 가시면 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세상에 무슨 평이냐 하실 수 있겠는데, 아직도 실제 현업 나오셔가지고 등기를 떼보시면요, 이렇게 정당무보 흡작제로 평으로 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한 번씩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기출에서요. 예, 그래서 뭐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냥 면적 환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정 4단 5무 10호인데요. 3,331이에요. 예, 각각 대응되는 게. 2정은 3,000평이거든요. 예. 4단, 아니, 정은 3,000평, 단은 300평, 무는 30평이 되는 거예요. 보는 1평이고요. 그럼 평으로 쭉 정리가 되죠. 이것을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121분의 400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또 나의 답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주차 강평 내용을 전부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좀 있어가지고요. 5분이 좀 길어졌는데요. 뭐 다음 주부터는 없을 테니까 내용 준비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책 보시고 오늘 문제 잘 복귀해 주시고요. 복귀하시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